내 아들인 네가 어떻게 나 안 죽어? 못 죽어. 사실은 회장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조용히 계세요. 너한테 아들 자격 달라고 손 벌린 적 없다. 영순아, 나 철수다. 그리고 그 순간 녹슨 손술의 바퀴가 새벽 공기를 찢으며 삐걱거렸습니다. 72세 영수는 구부러진 허리에 잔뜩 힘을 준 채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정릉동의 좁은 골목은 짙은 안개에 잠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한 이 길을 영수는 벌써 30년째 매일같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손마디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고 꾸준히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 같은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 거친 손가락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은가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미 닳고 닳아 문양조차 희미해졌지만 영수는 세수할 때나 잠잘 때나 이 가락지를 단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월남전 파병을 떠나며 철수가 끼워주었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꼭 돌아올게. 영순아, 조금만 기다려. 그 약속이 영순의 긴 세월을 버티게 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날아온 것은 철수의 얼굴 대신 차가운 전사 통지서 한 장뿐이었죠. 영수는 그날 이후로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을 낸 채 살아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굽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번쩍이는 검은 세단 석대가 마치 영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매끄러운 검은 차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영순의 남루한 몰골을 보고도 전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저없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굽히며 영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되십니까? 영순은 당황하며 손술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낯선 이의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누구신데? 이 새벽에 노인네 길을 마구? 미국 K&M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조라고 합니다. 강철수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철수, 50년 동안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낯선 사내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손수레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강철수 씨라고 했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이름을 꺼내는 거요? 그 사람은 50년 전에 죽었다고 나라에서 종이까지 보내줬는데 사내의 눈빛이 깊은 슬픔을 머금은 채 영순을 향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가죽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순이 평생 간직해온 가락지와 똑같은 모양의 금가락지 사진 그리고 빛바랜 영순이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영순에게는 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전사 통지서는 행정 오류였습니다. 회장님은 포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 미국으로 가셨고 평생을 여사님을 찾으며 사셨습니다.
자수성가하여 큰 불을 일구셨지만 여사님 이외의 인연은 단 한 명도 만들지 않으셨죠.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5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사랑을 잃고 집안 어른들 손에 떠밀리듯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마저 일찍 잃어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멸시와 구박을 견뎌온 시간들,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철수는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회장님은 18,250일 동안 매일같이 여사님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 남기신 1,100억 원의 신탁 자산, 그 모든 것이 이제 여사님의 것입니다. 1,100억 원. 영순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거대한 숫자가 골목길에 뿌려졌습니다. 산에는 금박 로고가 박힌 묵직한 명함을 영순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철수가 살아있었다니. 그럼 왜 이제야 왜? 영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0년의 한이 맺힌 오열이 안개 낀 골목을 채웠죠.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소식 뒤로 영순의 등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새벽에 누구랑 떠드는 거야? 골목 저편에서 영순의 아들 대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순은 급히 손바닥 안의 명함을 움켜쥐었습니다. 철수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돈 냄새라면 귀신같이 맞는 아들의 존재가 영순의 가슴 속에 불길한 의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의 이름과 1,100억이라는 거대한 돈. 그것은 영순에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영순은 본능적으로 명함을 품 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 금칠한 종이 쪼가리 뭐냐고. 영순의 낡은 단칸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대수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영순이 미처 숨기지 못한 변호사의 명함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죠.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혜영은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방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길 잃은 사람이 물어보길래 받은 거야. 어서 이리 내놔라. 아무것도 아니긴. 여기 적힌 글자 안 보여? 미국 로펌? 변호사? 엄마, 드디어 노망이 난 거야?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홀려서 이 집 보증금까지 다 퍼주기로 한 거냐고. 대수는 명함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영순의 멱살을 잡듯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벽에 부딪힌 영순의 머리 위로 낡은 선반이 덜덜거리며 비명을 질렀죠. 영순은 어질거리는 머리를 감싸주며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8세가 되도록 도박 빚 3억 2천만 원에 허덕이며 제 어미 등골을 빼먹는 아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은 유독 번뜩이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똑바로 말해. 아까 그 검은 차 탄 놈들이 뭐라고 했어? 100억? 1,100억?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데 왜 엄마만 입을 꾹 닫고 있어? 옆에 있던 며느리 혜영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순의 낡은 서랍장을 제멋대로 열어젖혔습니다. 서랍 안에 낡은 옷가지와 약봉지들이 바닥으로 맥없이 쏟아졌죠. 혜영은 바닥을 구르는 50년 된 은가락지를 발견하고는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평생 패지나 줍던 양반이 이런 건 어디서 났대요? 겉보기에 낡았어도
은값은 좀 나가겠네. 안 된다, 혜영아. 그건 안 돼. 철수 씨가 준 거야. 그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어서 돌려다오. 영순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50년을 하루같이 끼고 살았던 철수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하지만 혜영은 영순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철수 씨, 그 죽은 첫사랑 망령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어머니. 지금 빚 때문에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이깟 은가락지가 문제예요? 대수가 영순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집의 마지막 생명줄인 500만 원짜리 단칸방 보증금 계약서였습니다. 대수는 계약서를 허공에 흔들며 영순에게 삿대질을 해댔죠. 엄마, 이거면 내 급한 불은 꺼. 당장 복덕방 가서 돈 빼와. 사기꾼들한테 100억 받네 어쩌네. 헛소리할 시간에 이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 돈 빼면 난 어디로 가니? 나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냐? 대수야, 제발. 이 애미 생각도 좀 해다오. 영순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수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에 쥔 종이 쪼가리의 가치뿐이었죠.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생각해놨으니까. 요즘 요양원 잘 나오잖아. 국가에서 돈도 대준다는데. 왜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버텨? 내일 당장 치매 검사부터 받아. 의사가 도장 찍어주면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치매라니 내가 왜 치매냐? 나 멀쩡해. 이놈아, 어떻게 제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 수가 있어. 참다 못한 영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을 짓눌려 살던 영순의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저항이었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손바닥이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좁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영순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꺾였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확 올라왔죠. 아들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보다 제 자식이 저를 인간이 아닌 짐짝처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영순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죽은 첫사랑이 100억 준다는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서 미쳐 날뛰는 주제에 내 말 똑똑히 들어. 내일 아침에 사람 보낼 거니까 짐 싸놔. 안 가면 강제로라도 끌고 갈 줄 알아. 대수는 찢어진 명함 조각을 영순의 얼굴에 던져버리고는 계약서를 품에 넣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혜영 역시 은가락지를 주머니에 챙기며 혀를 차고는 뒤를 따랐죠. 둔탁하게 닫힌 문이 영순의 무너진 가슴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은 바닥에 흩어진 명함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50년을 참아온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대수야, 내가 어떻게 해? 내 아들인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영수는 피멍이 든 뺨을 감싸쥐고 텅 빈 방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어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살아갈 공간과 50년의 추억까지 전부 앗아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둠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영수는 결심한 듯 찢어진 명함 조각을 가슴팍에 꼭 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는 72세 노모의 눈빛에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고 쫓겨나듯 나온 영순의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의 낡은 골목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 영순의 발목을 붙잡았죠. 영순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겨우 전신주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넘게 한 몸처럼 끼고 있던 은가락지가 빠져나간 손가락이 유난히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영수는 욱신거리는 뺨을 만지며 흙탕물이 고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휘두른 손바닥에 터진 입술에선 비릿한 피 냄새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놈 공부시킨다며 10원짜리 하나까지 모아 바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대수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영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영순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양말과 빗물에 젖은 낡은 혹겹 셔츠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어미를 정신병원에 처넣겠다며 집 보증금까지 가로챘습니다. 72세 노모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차가운 길바닥과 죽음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5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74년 3월 15일 기차역의 풍경은 오늘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죠. 눈부시게 맑은 햇살 아래서 철수는 군복 차림으로 영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끼워주었던 은가락지는 닳고 달아 형체도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약속만큼은 영순의 가슴 속에 박제된 듯 선명했습니다. 영순아, 나 살아서 꼭 돌아올게. 와서 너 평생 비단길만 걷게 해줄게. 내 약속 18,250일이 지나도 절대 안 잊는다. 철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던 50년의 시간 18,250일이 정말로 흘러버렸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그가 전사했다는 통지서 한 장을 붙들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아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늘 철수를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고 자기를 찾다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대수가 찢어버린 명함 조각들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기차역에서 철수가 외치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순아, 나 살아서 꼭 돌아올게.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영순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짐짝 취급당하며 살아온 영순에게 50년 전의 철수는 죽는 순간까지 진심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철수 씨, 당신 정말로 나를 찾았던 거야?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았던 거야? 명함 조각들을 가슴팍에 꼭 눌렀습니다. 아들에게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50년입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고 고왔던 새색 씨의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철수는 영순을 그리워하며 그 거대한 불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갑자기 영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힘없이 풀려있던 눈동자에 서늘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영순은 흙탕물을 짚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나 안 죽어, 못 죽어. 철수 씨가 날 찾았다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는 들어야지. 영수는 전신줄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식놈들은 자기를 미친 노파로 몰아 구덩이에 쳐넣으려 하지만 영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00억이라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남긴 50년의 세월이, 그 지독한 그리움이 영순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영순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어두운 골목 끝을 응시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영순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수야, 내가 내 은가락지는 뺏어갔어도 내 마음속 철수 씨는 못 뺏는다. 영수는 진흙탕을 단호하게 밟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72세 노모의 구부러진 등 위로 결연한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영순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50년 전 헤어졌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제 존엄을 짓밟은 자식들에게 진정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영수는 이제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명암 조각들이 숯불처럼 영순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영수는 어둠 속 먼 불빛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50년의 한을 풀기 위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행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니까요. 제발 내 말 좀 들으세요. 아들 대수의 고함이 정릉동 낡은 골목을 찢어발겼습니다. 대수는 영순의 단칸방에서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내 길바닥에 내던졌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좁은 골목에 영순의 70년 세월이 쓰레기처럼 쌓였습니다. 며느리 혜영은 코를 싸쥐며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대야와 찌그러진 냄비들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금속 냄비들이 서로 부딪히며 골목 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영수는 넋이 나간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워 담던 낡은 손수레가 대수의 발길질에 옆으로 획 쓰러졌죠. 쇠바퀴가 공중에서 방향 없이 헛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순의 부서진 속구멍에서 나는 비명 같았습니다. 내 술의 대수야, 너 진짜 왜 이러니? 내가 뭘 어쨌다고. 영순이 주저앉아 술의 손잡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대수는 영순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러고는 담벼락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댔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엄마 이제 도저히 집에서 못 모십니다. 밤마다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며 벽에다 대화를 하질 않나 100억 유산이 생겼다고 사기꾼들하고 대사관까지 쫓아가질 않나. 자식으로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병원 보내기로 했습니다. 대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영순의 미친 행세를 광고했습니다. 며느리 혜영도 한술 더 떠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죠. 맞아요, 여러분. 저번에는 부엌칼을 들고 돌아가신 아버님을 찾더라니까요. 무서워서 애를 집에 들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영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십 년을 한 골목에서 비빔밥을 나눠 먹던 세탁소댁도 야채가게 김씨도 싸늘한 눈초리로 영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쯧쯧, 영순 내가 결국 노망이 났구먼. 아들이 효자네, 효자야. 그러게 저렇게 미친 노인네 모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차라리 시설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지.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영순을 덮쳤습니다. 영순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손끝이 저릿했죠. 아니라고, 저놈들이 내 돈을 탐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나나 안 미쳤어, 이놈들아. 천벌을 받을 거야.
영순이 흙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대수의 손에는 이미 하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였죠. 대수는 서류 맨 뒷장에 찍힌 영순의 도장과 제 이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듯 흔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자, 이제 병원 갑시다.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셔. 골목 어귀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얀 사설 구급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희망정신병원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차였죠. 대수와 혜영은 영순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들것 위에 눕혔습니다. 사내들이 가죽끈으로 팔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혜영이 허리를 굽혀 영순의 귀에 바짝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조용히 계세요. 혜영의 주머니에서 은가락지가 튀어나와 구급차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영은 그것도 모른 채 몸을 일으켰죠. 구급차 문이 둔탁하게 닫혔습니다. 영수는 차가운 구급차 바닥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낡은 옷가지들과 옆으로 쓰러진 손수레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72년을 버텨온 김영순이라는 이름은 그날 그 골목길 바닥에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차는 비정하게 속도를 높여 도심 외곽의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차 세워.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다. 확성기를 타고 흐르는 묵직한 경고음이 골목길의 정적을 단번에 깨부쉈습니다. 덜컹거리며 속도를 높이던 구급차 앞을 검은색 대형 세단 세 대가 짐승처럼 가로막았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지니기며 비명을 질렀고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가 순식간에 구급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좁고 지저분한 구급차 창유리에 이마를 대고 밖을 보았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더니 짙은 남색 수트를 차려입은 사내 여럿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금색으로 수놓인 미 합중국 대사관 보안팀이라는 패치가 번쩍였죠. 뭐야, 저 사람들은. 엄마, 저 사기꾼들이 결국 여기까지 쫓아왔나 봐. 뒤따라오던 차에서 내린 아들 대수가 핏대를 세우며 달려왔습니다. 대수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죠. 이거 안 비켜? 우리 엄마 지금 발작 일으켜서 병원 가는 길이라고. 남의 집 일에 왜 참견이야, 당신들이. 하지만 사내들은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세단 뒷좌석에서 데이비드 조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대수의 고함을 무시한 채 곧장 구급차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설 구급차 요원들이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의 서늘한 눈빛에 그만 뒤로 주춤 물러나고 말았죠. 철컥 하고 무거운 구급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여사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왔으니까요. 데이비드 조가 차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영순의 팔다리를 묶고 있던 가죽끈을 칼로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억센 가죽이 투둑 소리를 내며 잘려나갔고 영수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바닥에 떨어져 짓밟혀 있던 은가락지를 주워 주머니에서 꺼낸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영순의 주름진 손가락에 다시 정성스럽게 끼워주었죠. 내 가락지. 고마워요. 선생 정말 고마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어루만졌습니다. 데이비드 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영순의 눈에 길바닥에서 씩씩거리며 날뛰는 아들 대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대수는 요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흙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이거 나.
이거 안 나? 엄마,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엄마 아들이잖아. 박대수 씨, 입 닥치고 이것 좀 보시죠. 데이비드 조가 휴대용 태블릿을 꺼내 대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거기엔 낯선 노인 한 명이 미국 법무법인 공증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수척한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죠. 나는 강철수입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주 출신, 1950년 3월생, 1974년 월남전 파병 당시 영순이 손에 끼워준 은가락지의 문양은 쌍학문입니다. 영순이가 내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비우고 떠난다며 손수 싸준 주먹밥 냄새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것이 나의 진술이고 나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영상 속 철수의 목소리가 좁은 도로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증인의 인장이 찍힌 날짜는 불과 석 달 전이었죠. 대수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습니다. 대수가 다시 영순에게 기어오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영순은 그런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뺨을 맞았던 자리가 여전히 화끈거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죠. 내 아들은 아까 그 빗속 골목길에서 죽었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가 나를 미친 노인네로 몰아.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던 서류 내 손으로 다 봤다. 이제 그 대가는 법대로 치르게 될 거야. 영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데이비드 조는 대수를 향해 서늘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박대수 씨, 당신과 당신 부인을 존속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방금 전 구급차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은 보안팀 보디캠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인생에서 김영순 여사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겁니다. 대수가 비명을 지르며 요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요원들은 그를 짐짝처럼 길가로 치워버렸습니다. 영수는 데이비드 조가 열어준 세단의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손가락의 은가락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죠. 여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이 여사님을 위해 준비하신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조의 말에 영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아수라장이 된 골목을 뒤로하고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흘 뒤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열릴 유산 집행연회. 그곳은 영순이 평생 짊어졌던 폐지 수레를 내려놓고 5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마지막 결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영순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대연회장의 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찬란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졌고 홀 안에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빗물 섞인 폐지 더미를 뒤지던 영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한 보랏빛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데이비드 조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아들 대수와 며느리 혜영이었죠. 그들은 영순의 화려한 변신에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엄마, 나야, 대수.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어서 이것 좀 놔보라고. 아들의 비굴한 외침이 홀 안에 울려 퍼졌지만 영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한복 치맛자락이 사박거리는 소리에 집중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죠. 단상 위에 선 영수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 옆에는 1,100억 원 신탁관리 증서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조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0년 전 월남전에서 생사가 갈렸던 강철수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또한 강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재산 1,100억 원 전액의 유일한 상속인이 김영순 여사님임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1,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연회장 끝에 서 있던 아들 대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고 단상 쪽으로 몸을 날리듯 소리쳤죠. 엄마, 들었지? 1,100억이래. 이제 우리 부자로 사는 거야. 내가 효도할게요. 병원은 취소했어.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살게. 대수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뺨을 맞았던 자리가 여전히 욱신거리는 것 같았죠. 영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낀 낡은 은가락지가 조명 아래서 슬프게 반짝였습니다. 박대수 씨, 너한테 아들 자격 달라고 손 벌린 적 없다. 이제 됐어. 변호사님, 서류 보여주세요. 영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아들인데. 아들인 놈이 애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도장을 찍어 그 가락지를 뺏겠다고 내 뺨을 갈겨. 넌 그저 내 몸에서 난 괴물일 뿐이야. 데이비드 조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대수 씨와 이혜영 씨, 두 분은 존속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이미 형사 고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김영순 여사님은 두 분과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고 모든 상속권에서 두 분을 영구 박탈한다는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이 돈에 손을 댈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대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혜영은 억울한 듯 가슴을 쳤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그들의 절규는 연회장의 웅장한 선율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조가 아까의 태블릿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상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철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영수나 나 철수다. 50년이나 지나버렸네.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혼자 폐지를 줍고 고생하며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가 월남에서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엔 늘 은가락지를 낀 내 손만 떠오르더구나. 철수의 떨리는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죠. 마이너스 영수나 돈 1,100억이 무슨 소용이겠니? 내가 내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이 돈은 내가 평생 나 기다리느라 고생한 값이라 생각해 주렴. 이제 그 무거운 손수레는 내려놓고 따뜻한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살아라. 영수나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 철수의 마지막 고백이 끝나자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돈만 보고 달려들던 아들도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었죠.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한 것은 1,100억이라는 거금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상 속에 담긴 진심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영수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철수 씨나 이제 하나도 안 춥니다. 당신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 영순의 나직한 혼잣말이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한 노모의 존엄이 50년 만에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영수는 자신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자식들을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은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1,100억 원의 유산보다 더 단단하고 눈부신 그녀만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평창동의 고요한 저택이었습니다. 70년 평생을 곰팡이 핀 단칸방과 매연 가득한 새벽 길바닥에서 보냈던 영순에게 발이 푹푹 빠지는 두꺼운 카펫과 은은한 나무 향기는 오히려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보랏빛 한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데이비드 조 변호사가 이끄는 대로 2층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재 사방 벽을 빼곡히 채운 거대한 책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꽂힌 것은 화려한 양장본 책들이 아니었죠. 빛바랜 가죽 표지부터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공책까지 수천 권의 일기장이 번호표를 단 채 질서정연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영순의 물음에 데이비드 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철수 회장님이 50년 동안 매일 밤 적어 내려간 일기입니다. 정확히 18,250건이죠. 여사님을 월남 기차역에서 떠나보낸 그날부터 회장님이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1974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영순이 철수를 월남으로 떠나보냈던 그 시리도록 추웠던 이별의 날이었습니다. 영순아, 배 위에서 이 글을 쓴다. 내가 울며 건네준 은가락지가 내 손가락에서 자꾸만 헛돈다. 내가 준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비우고 떠난 게 자꾸 걸리는구나. 살아서 꼭 돌아갈게. 첫 장을 읽자마자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전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며 외치던 철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했죠. 영수는 홀린 듯 다음 일기장들을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중간쯤 영순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1985년 여름의 기록이었죠. 철수가 월남전에서 입은 중상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뒤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해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영순이 평생 알지 못했던 잔인한 진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7월 20일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 영순이를 찾으러 옛 주소로 찾아갔다. 그런데 식구들이 나를 보더니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질렀다. 영순이는 이미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고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죽은 사람 취급하고 다신 찾지 말라고 하더구나. 영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찾으러 왔었다는 사실도, 시댁 식구들이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영수는 시댁에서 남편의 도박 빚을 갚느라 식모살이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월남에서 돌아온 철수가 거지가 된 줄 알고 거짓말로 그를 쫓아냈던 것이었죠. 일기장에는 철수의 찢어지는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영순아, 내가 잘 살고 있다면 그걸로 됐다. 내 가난한 사랑보다 그 남자의 넉넉함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물러나야겠지. 하지만 왜 이리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같이 죽기라도 했을 텐데. 철수는 그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순이 어딘가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미친 듯이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영순은 무너져 내리듯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서로를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거짓말 때문에 엇갈려버린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사람들 말을 믿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 이름 부르며 울었는데. 영수는 빛바랜 일기장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1,100억 원의 유산을 받았을 때보다 더 큰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데이비드 조 변호사가 영순의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죠. 회장님이 남기신 영상의 음성이 다시 한번 서재 안에 나직하게 퍼졌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너를 직접 찾았어야 하는데 그 거짓말들에 속아 너를 혼자 둔 내가 천하의 죄인이다. 이 돈 1,100억은 내가 나 기다리느라 달아버린 신발값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렴. 영수는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고 뺨을 때리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던 배신감보다 더 아픈 것은 철수가 평생 안고 살았을 그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매일 밤 영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하고 눈이 오면 발이 시리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18,250번의 밤을 지새웠던 것이었죠. 영수는 빗물과 눈물에 젖은 손으로 철수의 마지막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이라는 모진 세월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피어있던 강철수라는 한 남자의 지독하고도 순정한 영혼이었습니다. 철수 씨, 이제 알았어. 당신 마음 다 알았어. 1,100억보다 이 글자들이 나한테는 100배, 1,000배 더 귀해. 고마워요. 끝까지 나 안 잊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새벽달이 차갑게 떠 있었지만 서재 안 영순의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50년의 한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며 영순의 거친 손등 위로 철수의 진심이 한 방울씩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철수 씨, 이제 진짜 다 됐어. 영수는 손등 위로 떨어지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조용한 산자락, 철수의 고향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벤치였습니다. 6개월 전 호텔 연회장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산 상속 소동은 이제 영순에게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1,100억 원의 유산 중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남기고 나머지 1,090억 원을 철수와 영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평생을 폐지수거로 고생했던 기억을 담아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후손을 돕는 일에 쓰기로 한 것이었죠. 재판장과 경찰서를 오가며 영순을 괴롭히던 장남 대수와 며느리 혜영은 이제 영순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들은 영순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으려 했던 혐의와 폭행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그들의 상속권은 물론 영순에 대한 접근까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영순은 변호사를 통해 전해오는 그들의 비굴한 사죄나 통곡을 단 한 번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그날 빗속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남일 뿐이에요.
영수는 자신을 찾아온 변호사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었죠. 7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식이라는 굴레에 묶여 스스로를 옥죄었던 영수는 이제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신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철수가 보냈던 빛바랜 편지들과 철수가 평생 영순을 그리워하며 적어내려간 일기장의 일부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은가락지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50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은가락지는 영순의 마디 굵은 손가락 위에서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죠. 나 이제 정말 안 추워. 언덕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영순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순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50년의 한과 슬픔이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저 멀리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이 영순의 주름진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거운 손수레를 끌 때처럼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언덕 끝에 서서 영순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철수가 꿈꿨던 그리고 영순이 새로 일구어낸 평화로운 세상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가장 찬란하고 고요한 저녁, 영순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던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